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평범한 옥천 국민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께 진행하는 정원석 PD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사실 저희 이어서 녹음하는 거. 약간의 컨셉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네, 의료급여 및 의료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민들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의료 지원 제도에서 이제 이주민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네. 오늘도 이어서 그 관련 내용을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얘기를 나눌까요? 원래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소득과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건강권은 최소한의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이주민들에게는 생계와 체류를 위협하는 음,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네. 상태가 되고 생계와 체류라고 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경감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이주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과 재산,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의료급여라든지 근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건감 제도를 이주민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 즉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었을 고령자, 장애인, 그다음에 실직자, 그다음에 섬, 벽지, 농어촌, 지역 이런 분들은 한국 국적자면 네, 건강보험 경감 대상이 되었을 분들이죠. 네, 근데 국적이 아닌 이런 이주민들은 네, 건강보험료 경감은커녕 오히려 평균 보험료 이상의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9년도에 바뀌었듯이 네,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면서 의무가입되면서부터 아동 같은 경우도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도 몇천 원에 불과했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평균 보험료 이상이란 말은 이상이라는 애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지금은 한 14만 원 돈을 내는 거죠. 원희쌤은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출장가입자일 때는 뭐 이제 원천 징수니까 네, 상관없는데 전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다가 네, 이제 어떤 준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직장가 이제 부양과 피부양자로. 피부부양자로 넘어가니까 없는 거죠. 예. 만약에 근데 제가 집사람도 일을 안 하고 저도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되면 이제 14,000원 정도 되겠죠. 소득과 재산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그거 이상으로 과도하게 내고 있다. 14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장애인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그다음에 할머니, 미성년 형제 3명을 부양하는 20대 청년. 20대 청년. 네, 20대 청년이 몇 명을 부양하냐면 장애인 아버지, 네, 할머니, 네, 미성년 형제 3명, 네. 5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20대 청년이. 20대 청년이 다섯 명. 한 가족이 6명인데 네, 이 5명을 네, 네. 부양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인도적 체류자 20대 청년이죠. 인도적 체류자라 그러면 기타예요, 기타. G1이라고요. 20대 청년 A 씨는 할머니, 부모님,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성년이죠. 형제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는 고령의 노인이고 어머니는 이런 어린 형제 3명을 키우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해 집에서 쿠키를 만들어 팔아서 적은 소득을 내고 있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시고 때문에 본인이 폐차장에서 일을 해서 받은 적은 소득으로 7명의 가족을 거의 혼자 부양하고 있다. 폐차장 일은 정규직 일이 아니어서 직장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본인, 할머니, 부모와 미성년 형제들 각각 3개의 지역가입자가 세대가 되어 따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지역가입자 3개를 내야 돼요. 왜 그럴까?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보험료가 30% 감면되지만 각각 약 86,000원씩 3개 세대의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6만 원을 매달 내야 된다. A씨는 차라리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지역관광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그전에는 그 몇천 원만 내면 됐으니까 네. 한 달에 26만 원을 내고 있어요. 아유, 진짜. 여기서 지금 직장 가입도 안 되고 네. 폐차장에 일을 하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가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장애인, 할머니, 미성년자들. 근데 세대학과도 안 돼가지고 3개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가 한 달에 26만 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분들은? 너무 막막합니다. 이 사례는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이주 MAP에서 이제 팀승 면접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례를 밑에 걸 읽어보면 고려인 지원단체 산업법인 너모 까레이스키 고려인 네. 장애인 딸과 어머니 러시아 국적으로 재외동포 F4로 되어 있죠. 재외동포 체류적인 김L 씨는 성씨가 김 씨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주에 우리 독립운동가나 간도 지방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일제 탄압을 피해서. 그런데 스탈린이 이제 일본과의 전쟁,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구별이 안 되니까 이분들을 중앙아시아에 거의 맨몸으로 던져서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고련이라고 하죠. 그 성씨도 김 씨예요. 딸과 둘이 살고 있다. 딸은 선천성 장애가 있어서 성년의 나이지만 일을 할 수 없었다. 딸이 장애인이에요. 김 씨가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을 주로 하니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했다. 재외동포라 그래가지고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이라든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제도의 길을 열어놨는데 관광보험공단에서는 일본들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지역가입자라도 이전에는 딸은 세대원이어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세대학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가족이니까. 2019년도부터 딸과 자신 각각 2개의 평균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있다. 얼마일까요, 그럼? 이 시기에 20 얼마 정도 되겠네요. 22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세대학과가 됐는 그전 제도에서는 세대학과가 됐는데 2019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세대학과도 안 되고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되고. 참 그놈의 2019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 아니야 저번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했고 지금 우리가 그 연구 자료인 이주민 건강관 실태와 의료 보장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게 어떻게 조정될 건지 꾸준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 이제 2번 사례는 거의 비슷한 거고요. 중국 동포조사원, 동포에 관한 얘기죠. 사례 1-3-5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산재 피해자 동생을 간병 죽인 누나. 산업재해 피해자죠. 를 간병 죽인 누나. Y씨는 57세 재외 동포 F4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 여성이다. Y씨는 역시 재외 동포 자격으로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하셨죠. 일을 하시다가 제대로 볼 산업재해를 당하신 거예요.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도 많이 당하죠. 그렇죠. 이거는 산업재해는 한국인도 많이 당하세요. 맞습니다. 심각한 산재를 당한 남동생과 함께 살며 동생을 간병하고 있다. 그 남동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는 직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 당하시는 거라고요. 네. 사실 그 기업 그런 데서 방치했죠. 네. 남동생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Y씨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간병해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100만 원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남동생의 휴업급여가 있어서 산재니까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휴업급여도 중단되었다. 남동생이 장애 등급을 받고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애 등급 심사가 6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장애 등급 심사가 6개월째 연기가 되고 있다. 왜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게 말이 되나? 게다가 동생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Y씨와 동생 각각에게 평균 보험료 고지서가 매월 2장씩 날라고 있다. 20만 원 돈. 이게 얼마였더라? 22만 원? 네. Y씨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아파트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가 무섭다. 네. Y씨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심층 면접한 거고요. 네. 또 다른 사례는 미성년 형제 자매와 조선 가족의 미성년자. 자꾸 미성년이 지금 등장하죠. 네. 아동들이란 얘기예요. 네. 미성년자인 이주아동이에요. 미성년인 이주아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단독 세대주가 되어도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적용되지 않잖아요. 하여튼 내야 돼요. 하보험료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 14,000원 이상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주민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 없이 형제 자매로만 이루어진 가족, 부모가 없어요. 네. 형제 자매로만 이루어진 가족, 그다음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와 미성년 손주만으로 이루어진 조손가족이라고 하죠. 또 세대 학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세대가 학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각각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의 건강보험료 나오는 거죠. 네. 소득이 없어서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미성년자에게 하보험료조차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만 19세가 되자마자 미성년자니까 하보험료 적용되는데 네. 이제 19세가 되면 네. 되자마자 평균 보험료 이상의 지역가의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지. 사례를 이제 난민 인권 네트워크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PD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각각 단독 세대주가 된 20대 청년과 4명의 미성년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인도적 체류자인 20대 초반의 청년 R씨는 역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4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제주도에 살고 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한국으로 같이 들어오지 못해서 R씨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R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해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역가입자로 당년 가입되었다. 형제 자매들을 한 세대로 엮어줄 부모가 없으므로 4명의 동생들도 각각 미성년 단독 세대주로
지역 가입자가 되었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에서 30% 경감 혜택이 있어서 A씨는 보험료의 약 86,000원, 동생들 각각은 보험료 하한액이 부과되어 14,700원씩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족의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15만 원이다. 혼자 일을 해서 4명의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A씨에게 이 보험료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어린 동생들이 아플 때 병원에 잘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네, 난민 인권 네트워크죠. 네, 제주도라 그런 거 보니까 예멘 난민을 얘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년 한 명이 4명의 동생들 같이 돌보고 있는데 네,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씩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난민 국제협약에 가입되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난민이라는 인도적 체류자 난민이라는 지위 때문에 솔직히 직장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역도 제주도고요. 혹시 다른 지역 나라의 난민의 경우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혹시 무슨 사례가 있을까? 뭔가 예를 나중에 여기 해외 사례가 있는데 독일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독일 거주 외국 국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 거주 외국 국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네.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로는 출신 국가와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독일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외국 국적자는 비자 취득을 위해 의료보험이 가입이 필요하다. 아예 여기서는 비자를 내줄 때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험 가입 필요하게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아예 들어올 때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가 등의 국적자의 경우 본국 의료보험 보험자에게 유럽 의료보험증을 시청하여 독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진료는 원칙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당장 필요한 진료로 제한되거나 되나 보다 장기간 거주하려는 경우 본국 보험자로 하여금 어떤 서식을 받아서 독일 상병금고에 제출함으로써 검진 또는 계획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회보험 의무 가입 직장에 취업한 외국 국적자는 법정 의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의무 가입 대상자는 별도 가입이 없이 자동으로 법정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도 그 외에는 경우에 따라 법정 의료보험 자율 가입이 가능하다. 이 문구만 봤을 때도 제도적으로 비자를 획득하려면 의료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돼야 되고 사회보험 의무 가입 직장에 취업한 외국인들도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농업 이주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업 노동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가입 안 해준 거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이제 차츰 알아볼 거고요. 네. 지금은 현재 우리 상황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른 사례인데요. 중국 동포 조사원이 심층 면접한 얘기입니다. 네. B씨는 각각 단독 세대가 된 조선 가족의 할머니와 손자. 그러니까 부모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세대 합가가 안 된다는 거죠. 조선 가정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 국적 의료보장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조선 가정에 대한 그런 복지 제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민자에 대해서는 부모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조선 가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아요. 그렇죠. B 씨는 68세 중국 동포 여성으로
미성년자인 손자와 둘이 살고 있다. 네. 부모라는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네. 조선 과정이죠. B 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월 150에서 2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 본인과 손자가 세대가 합가되지가 않아요. 부모라는 매개체가 없어서. 각각 지역가입 세대주가 되었고 본인의 보험료는 평균 보험료지만 손자는 아직 미성년자라 하한 보험료가 나온다. 그러나 몇 년 후면 손자가 성년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이 각각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면 보험료는 모두 약 2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B 씨는 그 전에 꼭 보험료가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출입국 사무소에서 동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마련한 매사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들어오시다 보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손자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모시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 놓고 막상 살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살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F4 비자가 되게 많잖아요. 동포잖아요, 동포. 네. F4, F5 해가지고 국민의 배우자 제외 동포 2년, 동포 국적 요건 제한 화교 뭐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저희 맞죠?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올까요? 한 곡이요? 너무 네. 달려온 것 같아서 네, 그래요. 그럼 네, 이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어떤 노래일까요? 뮤직비디오 노래 그대로 한 건데 박효신의 야생화. 네. 이분들이 사시는 게 그 야생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또 지는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아프다 살아간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훗날 너를 데려다 줄길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네,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죠. 네. 우리 한류 열풍 중에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 보면 네. 박효신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네. 세계 여러 국가의 세계 시민 여러분들이 네네.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반응. 박효신이 약간 외국에서 좀 먹히나 봐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 야생화 글을 들으면서 반응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천상의 목소리, 이야. 글로벌한 분이시죠. 참 그런 데 있어서는 글로벌 근데 표방하면서 예. 왜 우리는 아직 네. 이게 글로벌하지 못한가?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대무로 역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추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어떤 취약계층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데에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주민에게는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죠.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로 추정되는 소득과 재산이 평균 이상이 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면 이제 그 잣대가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나오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과도한 의료비에 의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 부담 상한제의 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므로 평균 보험료 이상의 부과 대상 이주민은 차별을 받게 된다. 정해놓고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겠어요. 예? 2020년 1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내가 직장가입자인데 1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 7천 원 이하. 내가 지역가입자인데 한국인이고 지역가입자면 9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하면은 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에 지원을 받죠. 그래서 평균 보험료 이상 부과 대상인 이주민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주민들의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무관하게 평균 보험 일괄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오히려 배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죠.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대부분 이주민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드물게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하나 있대요. 각급 지방자치단체 중에 해당 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곳들도 있다. 첫째가
지역아동센터 우선 보호아동.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도 일했거든요. 네. 다문화 가정 아이 같은 경우는 우선 보호 대상이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의 1순위로 다문화 가정 종일반 되고요. 지역아동센터 우선 보호아동.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 지원 사업도 건강보험료가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는 이주민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 방식이 드물게 적용되는 지원 사업에서까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주민 대상으로 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평균 보험료 이상의 건강보험료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제도에서는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지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네. 이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지역, 건강보험 경감 지원을 할 때에도 감염병 시대에 직장이라든지 지역 건강보험 경감 지원을 하겠죠. 할 때에도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공단이 선정하여 지원을 했겠죠. 그럼 이분들은 제외되겠지. 그 기준은 특별재난지역 대상 하위 50%, 그 외 모든 지역 하위 4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는 이주민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평균 보험료를 딱 그만큼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무관하게 이만큼 내라고 딱 해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요 기준이 있으니까 니들은 안 돼 이렇게 뭐. 대단히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거는. 머리를 쓴 거.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칙적으로 이주민을 배제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항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 집사람 같은 경우도 아직 국적을 따지 않아서 우리 식구는 3명이잖아요. 그때 재난지원금으로 얼마나 나왔더라? 첫 번째 1차 재난지원금이? 인당 한 15, 20? 예,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가족은 제 아들하고 저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받으러 오라 그러더라고. 우리 항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때 노숙자분들도 아마 그런 거 못 받았다고 소식은 들었어요. 홈리스 분들. 예. 참, 네. 일부 지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주민을 배제한 거죠. 예, 그죠? 제 와이프를 배제한 거라고. 네네. 아유. 일부 지급한 경우에도 영주 자격자와 결혼 이민자의 한정에 지급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재난지원금 1차, 2차 나왔잖아요. 옥천 지역에 이분들은 영주 자격이거나 결혼 이민자 빼고 다 못 받으세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이 뭐 국적을 따라 피해가나요? 그러게요. 이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민간 기금이나 지원 단체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감염병 시대에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보는 게 임시직. 그다음에 그런 업종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그 쓰러지는 계층이 이주민들이라는 직장이겠죠. 네. 그리고 저번에 사례를 봤듯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해고당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이주민이나 영주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조차 오히려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민간 기금이나 지원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
그런데 이주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부분 이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았다. 민간기금이나 지원 단체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복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건강보험료란 말이야. 네. 보험료니까 기준에서 배제되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역시. 사례를 한번 피디님 읽어볼까요? 밑에. 네. 평균 보험료 때문에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이주민에 대한 사례입니다. 네. 이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중앙정부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민간기금에서 생계가 다급한 이주민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배분했고 수원시의 복지센터도 500만 원을 배분받았다. 복지센터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 가족들을 지원 대상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복지센터 담당자가 시의 담당자에게 이주민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평균 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담당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가족 여러 명의 그 보험료는 괜찮지만 한 명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8가족 신청했는데 3가족만 되고 5가족은 안 됐어요. 자녀가 2-3명 있는 가족은 되고 한둘 있는 가족은 모두 탈락했어요. 결국 센터에서 추천한 8가족 중 3가족만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 대상을 찾지 못한 나머지 긴급 지원금은 다시 회수되었다. 네.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심신 면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사례는요. 네네. 체류 연장을 위해 가지고 생계비 지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생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 단체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았는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살라고 생계를 하라고 그런 받은 돈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네. 기존의 보험료 체납 제재에 더한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우리도 건강보험료 안 내면 이제 체납에 대해서 막 묻잖아요. 네. 압류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들 플러스 더해서 체류 연장 제한이라는 제재는 이주민 취약계층이 결국 보험료를 다 납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급여 제한 상태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를 위해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이 증가하여 건강보험 직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자가 된 이주민, 즉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거죠. 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이주민이 증가하였지만 당연히 증가하겠죠.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막상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주민은 이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민간기금이나 지원단체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보험료부터 먼저 납부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읽어드릴게요. 수술 후 생계가 어렵지만 수술하셨대요. 그래 생계가 어렵대요. 긴급지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대요. K씨는 54세 방문동거 H2 옥천에 23명이 있는 H2 동포 분들이세요. 가진 중국 동포 남성으로 수원에 혼자 살고 있다.
K씨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몇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허리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시다가 한국 분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죠. 지금도 목발에 의지해야 겨우 걸어 다닐 수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입이 없는 K씨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복지센터에서 민간단체죠. 지역복지센터에서 민간기금이 배분한 이주민 긴급지원금 시청 대상에 K씨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지원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는 K씨는 선정 대상에서 탈락했겠죠. 지역가입자고 네. 평균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까. 네. 왜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니까. 네. 이에 복지센터는 K씨에게 센터 자체에 긴급 의료 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 소식을 들은 K씨는 그래도 몇 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겠네요 라고 했다. 네. 뭐야 이게. 무엇보다도 보험료를 안 내서 체류 자격 연장이 안 될까 봐 걱정이었고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도 큰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돈을 낸 거죠. 네. 지원금 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거죠. 납부하는군요. 또 하나 알려드리면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데 생계지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대요. 아이고. 홀로 입국해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난민이죠. 예.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거지마저 잃은 채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지역가입자인 난민 인정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하한 보험료 중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A씨는 월 15,000원 정도의 하한 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다. 그나마 난민 인정자니까. 그러나 그조차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7월 말 치료 자격 연장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에 난민 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A씨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연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약 7만 원의 건강보험료 미납금부터 납부하도록 하였다.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는데 7만 원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예요. 예. 밑에 건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시민단체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은 노숙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가족이 없는 이집트 국적의 47세 난민 인정자 B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주거지도 없이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역가입자로 당년 가입된 사실도 모르던 B씨는 체류 기간 연장 직전에야 보험료 미납금이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지원하고 있던 시민단체가 B씨의 체류 연장을 위해 자체 지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주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납부를 해 주었어요. 네. B씨의 얘기입니다. 나는 약 1년간 홈리스로 지냈습니다. 지난 4월에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난민 지원 단체에 찾아가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찾아 먹으며 생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 보험공단도 나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난민 지원 단체에서 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체납된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디로 납부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보험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비자 연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MAP라는 단체에서 신청 면접한 거고요. 네. 두 사례는 전부 다 난민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난민 조약에 협상이 돼 있어가지고 난민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네. 난민에서 난민 신청해서 네. 인허가를 받는 것도 되게 까다롭지만 네. 난민 인정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받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시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난민에 대한 지원이 없나요? 없네요. 네. 이 사례로 봤을 때는 네. 민간 단체 외에는 없네요. 네. 응. 제가 참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읽으니까 제가 네. 좀 말이 좀 턱턱 막혀요. 네. 그러니까 좀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들을 좀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난민이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남북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네. 그때 포로들이 있었죠. 네네. 그 중에 국적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북한으로 갈 것인지 남한에 있을 것인지. 둘 다 선택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쵸. 네. 그분들이 어디에 가셨냐면 인도로 가셨어요. 아. 인도만 유일하게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아. 그런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뭐 그런 다큐멘터리가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뭘까요? 제가 인도로 가라. 뭐 하여튼 검색을 해보시면 저도 옛날에 봤는데 국군 포로 중에 이제 하도 남북한 그 지긋지긋하니까 네네. 그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살거나 이렇게 북한에 살거나 해서 갔는데 남도 북도 싫다 네네. 해가지고 제3세계를 제3자계 우리를 누가 받아줄 것이냐 했는데 중립국인 스위스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요. 예, 안 받아주고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가 인도였어요. 거기서 한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인도에서 받아줬지만 딱히 그러니까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50년대잖아요. 네네. 뭐 어떤 복지라든지 네. 지금도 인도 그 자체가 네. 그냥 거의 내추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사신 거예요. 한국인들도.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한국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난민이잖아요. 난민 허가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그러니까 물론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시아와 평화를 향한 이주 MAP라는 곳에서 심층 면접을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언어가 통하기래요. 내가 갑자기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 내가 그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둘 다 싫어. 그 인도에 갔어, 받아줬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하죠. 예,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요. 예, 누군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주소가 없죠. 당연히 난민이니까 집이 어디 있어. 일도 못 하고. 진짜 개인의 역량과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그런 힘과 타인의 선행에 기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난민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근데 시민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나마 나은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난민이 인정만 해줄 뿐이지. 네. 알아서 살든가 죽든가 그건. 이 부분은 참 좀 더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나요? 네네 거의 이제 끝이 네, 났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라는 그런 잣대 때문에 건국의 건강보험료는 뭐 체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체납하지만 출입국 체류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출국 유예라든지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 제한. 그다음에 가족 관계의 어려움, 증명의 어려움, 네, 그런 것들. 뭐 흔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NA 테스트 결과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족이라고 증명을 받아야 되는 참 진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증명을 할 때도 지역가입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국을 해야 되는 비자들이 있잖아요. 갈 때마다 그 재증명을 계속 해야 돼요. 재증명.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 이주민들이 다양한 비자를 갖고 있는 여러 이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다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러면 자신이 읍사무소에 가서 우리 결혼할 거예요. 혼인신고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야 돼. 그 나라에서. 네. 그 나라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야 돼. 참 그거를 진짜 이주민들에게 맡긴다는 게 네. 그러네요. 왜?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라 이런 거. 그 나라에서 미혼이었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떼왔다 쳐요. 떼왔어요. 네. 그걸 이제 그 공증을 해야 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아. 공증을 딱 찍고 번역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 이제 대사관 있겠죠. 네네. 거기 가서 또 도장을 받아야 돼. 아우 진짜 절차가 너무 많다. 도장을 받고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그 진짜 증명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읍사무소에 내면 아 미혼이구나 결혼하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참나.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유학생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제 제자 얘기예요. 여기 나왔던 첫 번째 교육방송 나왔던 제자 얘기인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죠. 여자친구는 한국 국적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그 나라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왜 증명서를 떼올까? 그러니까 당신이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 들어올 때 미성년자로 한국 고등학교에 들어왔고 대학을 다녔거든. 근데 재증명이 필요한 거야. 다시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서 네. 이제 그걸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영문으로 번역하든 한국어로 번역하든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서울에 있는 네팔 대사관 가가지고 도장을 다시 받아서 이제 읍사무소에 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결혼하기 까다롭네요. 까다롭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볼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 의료급여, 의료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앞서 김원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번에 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제약들 여러 가지 제약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재증명이라든지 가족관계 그런 것도 DNA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아, 네. 이제 같은 그런 제약들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아까 처음에 체류와 생계를 위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걸 증명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저도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저번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한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옥천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순수 외국인만 거의 700명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합치면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계신데 다 그분들의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웃 얘기고요. 그게 결국 저희 또 한국인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저희에게도 또 다 적용이 될 다 적용이 되죠. 좋은 영향으로 미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